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에 대한 영상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사실을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추어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서 공유 드리는 것으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그림에서 3번으로 표시된 요소지방에서 기장농업이 시작됐고 그 농부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한국어를 비롯한 5개 언어의 조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이 시작된 9,000년 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6,250년 전의 지층에서 유사벼의 벽시가 발견됐고, 그리고 13,500년 전, 그리고 그 12,900년 사이 지층에서 그 주로 고대벼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그 청주시청 소로리 벽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층이 있었는데 두 번째 층인 여기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도하고 지층하고 잘 매치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은퇴한 이기환 대기자의 글을 찾았는데요. 그 소로리 벽시는 사람이 도구로 수확해서 먹은 흔적이 있는 벽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벼하고는 다르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걸 그 벽시에 여기 소지경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작은 가지 줄거리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나달갱이가 붙어 있는 작은 그 줄기에 그 잘라진 흔적에서 야생벼에서 볼 수 없는 인위적인 그 잘라낸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그 톱날 연모가 이제 그 있었는데 거기에 사용 흔적이 이 벽시 모양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이 소지경은 뭐냐 하면 이 벽시를 도식화한 건데요. 그 벼 이삭을 도식화한 건데 그 여기 가운데 부분이 그 이삭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가지, 2차 가지, 그 여기 작은 벽시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소지경, 나달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훑어내는 이 도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생벼는 그냥 그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 툭툭 떨어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라내야 될 정도로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재배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최소한 재배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지층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순치시킨 순화벼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순화벼라고 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농경은 아니지만 재배의 초기 단계인 순화 채취 정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서울대학교 이 허문회 교수라는 분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소로리 벽시가 모두 합쳐보면은 127톨이 이제 그 채취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지금 벼의 조상의 특성을 띠고 있는 그런 벼가 18톨. 그 다음에 모양은 벼하고 똑같은데 그 알갱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형상이 벼하고 다른,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래서 유사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109톨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대벼 18톨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자포니카, 달리평이 17톨, 그 다음에 인디카, 장리평이죠. 그 동남아에서 먹는 거요. 그게 한 톨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 13,000년 전 그 무렵에서도 이미 그 달리평을 주로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미 한국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입맛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여기 15,000년이라고 한 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 지층 거기에서는 그 15,000년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소로리 법시가 처음 발굴되었다고 발표됐을 때는 중국하고 일본에서 빙하기 한반도는 벽시가 자랄 수 없는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정하는 한국에서 발견된 벽시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년 전쯤에 일본 사람들하고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그 간빙기였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여기 X축에 아래쪽에 쓰여진 숫자는 17은 17,000년 전 현재 대비요. 15,000년 전, 10,000년 전, 5,000년 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지금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끝난 시점이 11,7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요. 그리고 그 이전이 이제 그 플레이스토세라고 해갖고 지금 현세는 이제 홀로세거든요. 그러니까 신생대 4기 그 중에서도 그 홍적세 시기죠. 그게 플레이스토세고요. 그 다음에 홀로세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세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이 소로리 벽시는 지금 13,000년 전에서 뭐 그게 이제 지금 다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된 거는 지금 한 대략 14,000년 전, 그다음에 그 유사벼가 주로 발견된 거는 17,000년 전 가깝게 그렇게 발견이 됐었고요. 근데 유사벼 시기는 거의 그 빙하기 시기하고 거의 그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마지막 빙하기가 한 10만 년 전에 시작됐는데 그게 한 2만 1,000년 전에 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라시얼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글라시얼 맥시멈 그 시기에서 비슷한 시기에서 그게 이제 그 유사벼가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14,700년 전부터 간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를 알러레드 그 보엘링인가 하는 그런 그 간빙기인데요. 되게 힘드네. 이게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지층이랍니다. 그래서 그 거기 간빙기 동안에 지금 그 벽시가 고대벼가 발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13,000년 전 벽시는 그게 어느 시기냐 하면 간빙기가 끝나고 또 한 번 그 작은 빙하기가 다시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거 드라이어스라고 하는데요. 그 영거 드라이어스 시기 동안에 기온이 급전직하해서 그 지금보다 영하 20도 정도 낮은 그런 기온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이 벽시가 그 생육했었던 벽시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벼가 발견된 이 시기는 사실은 빙하기보다는 그 굉장히 온난한 그 간빙기에 발견된 거죠. 간빙기 동안에 생육이 됐었던 거고 지금보다 대략 한 8도, 9도 정도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요. 8, 9도 정도 낮은 그런 기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기후 변화, 온도 변화는 그린랜드 빙하 아이스코어라고 해가지고 그린랜드 빙하에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수만 년 동안 그 쌓인 그 빙하의 얼음을 채취해 갖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기온을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정확하게 과거 기후 온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마지막 벽시가 있었던 시기는 확실히 그 온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물론 조금 더 추웠긴 하지만 벽시가 생육할 정도의 기후가 됐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로리와 그 하얼빈의 기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얼빈의 평균 기온은 소로리보다 그 7.6도 낮습니다. 알레르레드 베링 간빙기의 소로리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여름의 기온은 그 벼의 생육이 가능한 기온 정도가 되고요.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가고 평균 최저 기온이 19도니까요. 그리고 그 일조 시간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소로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은 약간 불리하지만 일조 시간은 소로리보다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 간빙기 알레르레드 베링 간빙기 동안의 그 소로리 기후가 하얼빈하고 비슷했다고 상정해 보면 벼가 자라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얼빈은 오상데미의 그 주산지로다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상데미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벼인지 바이두 백과에서 찾아갖고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청도광 15년 길림장군 부주는 일부 조선인을 징발하여 오상 일대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었고 수확한 벼는 돌로 찌어 쌀로 만들고 공미로 삼아 경성으로 베이징이죠. 봉송하여 황실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35년에 이미 조선인들이 그 하얼빈 오상은 지금 현재 하얼빈 시내 오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상에 이미 조선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상대미는 중국에서도 그 가장 품질이 좋은 쌀로 유명하고요.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다른 일반 벼보다 2배 정도 비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밥맛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대 한반도의 냉대에 적응한 그런 그 소로리 쌀이 이 오상에서 재배된 벼의 먼 조상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 기자의 글인데요. 그 아까 계속 연속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5,000년 전 무렵이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육지로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벽시가 한반도가 아니라 양쯔강 유역에서 이제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하튼 그 현재 남아있는 벽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는 소로리 벽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로리만이 벼농사의 기원지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오래된 벽시인 거는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수의 고고학 교과서에도 소로리 벽시가 올라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소로리의 기후가 어땠을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빙하 최대기 21,000년 전이죠. 마지막 빙하 최대기의 식생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드라이 스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으로 비교하면 모스크바하고 비슷할 거고요. 이 상해 남부 지역, 상해 이남 지역은 일단 중국과 대륙하고 한반도가 지금 대륙하고 붙어 있죠. 황해가 지금 초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초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은 남부 지역은 아마 그나마 따뜻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정도 기후일 거고요. 한반도 북쪽하고 중국 만주 쪽은 지금의 모스크바보다 조금 추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세계적인 대륙붕 한계선의 권위자가 박용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대륙붕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라시얼 맥시멈 동안에 육지를 추측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린 거에 따르면 이 황해하고 동중국해가 다 그 육지였고요. 그 육지 한가운데로 그 황하와 양쯔강, 압록강, 한강 이런 큰 강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로 흘렀다는 거죠. 이렇게 흘렀고요. 그 유역에서는 이 남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으로 치면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이쪽 북쪽은 모스크바하고 비슷했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곡창지대하고 비슷한 기온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나름대로 이 남부 지역은 굉장히 살기가 좋았을 거고요. 이 지역은 거의 굉장한 평원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시작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양한 곡식들이 여기서 채취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재배 초기 단계에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홍익희란 분이 교수란 분이 이제 여기 기사에 쓴 것도 있지만 13,000년 전 인류 최초의 토기가 한반도, 일본, 연해주 이 세 지역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기라는 게 결국 곡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니까 농경 문화가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전이 됐을 거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아마 그 요하 문명도 9,000년 전부터 그렇게 개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빙하기에 여기에 거대한 강이 흘렀다는 거는 맞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동아시아 등 수심들을 보면 여기 이 낮은 지역으로 지금 계곡처럼 그 형성이 돼 있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해수면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1,000년 전에 글라시얼 맥시멈에서 지금보다 한 125m 정도 수심이 낮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중국해와 황해와 이쪽은 대한해협까지 심지어 대한해협까지 모두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영거 드라이아스라기라고 하는 그 소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보다 영하 20도 낮은 기온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기후였다고 하면 그 소로리에서 아까 그 벽시가 지금 재배 초기 형태로 지금 사람들이 식용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영하 20도로 떨어졌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지금 제주도 남쪽 아래로 큐슈 남쪽까지 가야지 그 생육이 가능해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빙하기가 찾아왔는데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을 겁니다. 아마 그 땅은 좁아지는 상태에서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대륙과 한반도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고립됐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을 거고요. 벼농사를 계속 짓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마 남쪽으로 이 해안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영거 드라이아스가 12,9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아마 해안선이 이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을 거고요. 이걸 따라서 남하했겠죠. 벼농사를 계속 짓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남하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남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따뜻한 시기에 육지가 돼갖고 일로 올라왔던 그 열대동물들은 다 멸종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그때 죽었겠죠.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여기 제가 숫자로 써놓은 거는 13,700년 전의 해안선, 11,000년 전의 해안선, 9,500년 전의 해안선, 8,500년, 4,000년 전의 해안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선이
정해진 게 4,000년 전이고요. 그 전에는 이 남쪽으로 그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 바닷물은 그러니까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까지는 바닷물은 계속 올라오고 날씨는 추워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1,700년에 빙하기가 끝나고요. 그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남과 동시에 빙하기가 끝나고 현세인 홀로세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살게 됐죠. 그러니까 11,000년, 11,700년이니까 이 땅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한 그 곡창 지역이 됐을 거고 인구密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현재보다 4,000년 전까지 계속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 계속 북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일부 사람들은 아마 여기 물 차오르고 이러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예 지금부터 9,000년 전에 그 홀로세의 그 기후 최적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후 최적화 시기는 굉장히 따뜻한 시기였는데요. 그때 아마 요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서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농경이 시작됐고요. 그게 이제 9,000년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로리 벽시에서 배울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후는 의외로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짧은 시기 동안에 아까도 봤지만 영거 드라이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후가 20도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기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마 기후가 의외로 취약하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제 목전에 와 있다는 거고요. 그 전에 영거 드라이아스를 소재로 해서 그 투모로스라고 하는 그 빙하기 재앙이 갑자기 쳐들어온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런 게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목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고요. 치명적인 재앙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사람에겐 재앙을 극복할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